대체 누가 이 아이들을 여기로 보낸 거냐? 폐교 안에서 발견한 건 낡은 담요와 빵 조각뿐이 아니었습니다. 도망치듯 숨어 살던 두 남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움켜쥔 구겨진 종이 한 장에 도윤은 익숙한 글씨를 보게 되었죠. 그 주소는 딸이 생전에 마지막으로 남겼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10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의 문을 조용히 열어젖히고 있었습니다. 오전 공기가 아직 차갑게 남아있는 산길을 따라 은퇴한 교장. 한도윤은 느린 걸음으로 오래된 폐교를 향하고 있었다. 딸의 기일이 다가오면 어김없이 이 길을 찾곤 했지만 이번처럼 마음이 무거운 날은 드물게 느껴지고 있었고 산 안개는 마치 숨겨진 기억을 끌어올리듯 도윤의 발끝에 얇게 감기며 따라붙고 있었다. 10년 전 딸이 떠난 이후 한 번도 들르지 않았던 곳을 다시 찾아온 것은 지난밤 꿈속에서 들렸던 딸의 목소리가 유독 선명하게 떠올랐기 때문이었고 오래된 교실 구석에 자신들이 함께 두고 왔던 작은 오르골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소문도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었다. 폐교에 가까워질수록 잠겨있던 감정들이 하나씩 떠오르고 있었고 오랜 세월 방치된 교정에는 낙엽이 수북이 쌓여 고요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도윤은 딸이 마지막으로 학교에 왔던 날의 모습을 떠올렸고 어린 시절 혼자서 미소를 지으며 이곳을 뛰어다니던 딸의 모습이 흔들리는 공기 사이로 번져나오는 듯 느껴지고 있었다. 교문 앞에 서자 바람이 천천히 불어와 낡은 철문이 삐걱거리며 흔들렸고 그 소리는 마치 오래 묵혀둔 상처를 다시 여는 듯한 묵직한 울림으로 도윤의 가슴에 스며들고 있었다. 손을 떨며 철문을 밀어젖히자 내부는 예상보다도 더 폐허에 가까웠고 방치된 건물 특유의 곰팡이 냄새와 먼지 냄새가 낯익게 섞여 있었다. 도윤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코를 눌렀지만 그 냄새는 오래전 기억을 자극하는 듯 깊게 파고들고 있었고 사가가는 체육창고의 그림자와 떨어진 벽지 사이로 햇빛이 줄지어 꺾이며 흐르는 모습이 눈에 밟히고 있었다. 그 어지럽고 고요한 폐교 안에서 도윤은 이유 모를 초조함을 느끼며 교실 한 칸 한 칸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그 순간 어두운 복도 끝 어딘가에서 낯선 움직임이 스치며 시야를 흔들어 놓고 있었고 누군가가 숨을 죽인 채 복도 모퉁이를 빠르게 지나가는 듯한 움직임이 감지되었다. 도윤은 멈칫하며 귀를 기울였지만 폐교 내부는 원래도 바람 소리만 가득한 곳이라 혹시 착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길한 감각이 자꾸만 가슴 아래쪽으로 내려앉으며 뭔가 맞지 않는 정적이 어둠 속에 뒤엉켜 있었다. 처음부터 공기가 이상하게 느껴지고 있었다. 누군가 정말 이곳에 있는 것처럼. 도윤은 부서진 문고리를 조심스럽게 젖히며 교실로 들어섰고 스산한 바람이 창틀 사이로 밀려들며 먼지를 무너뜨리는 소리가 잔잔히 울리고 있었다. 그 순간 교실 구석에 놓인 작은 바구니가 도윤의 시야를 붙잡고 있었다. 버려진 건물치고는 지나치게 정돈된 형태였고 그 안에는 먹다 남은 빵 조각과 작은 물병이 가지런히 들어 있었는데 누구라도 최근까지 이 공간을 사용하고 있었음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도윤의 시선은 점점 더 교실 안쪽으로 이끌렸고 창문 아래쪽 바닥에는 작은 신발 자국들이 이어져 있었으며 그 모양은 너무 작아 성인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도윤은 목덜미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교실 전체를 천천히 훑었고 낡은 칠판 옆 구석에는 누군가가 만든 듯한 간이 침구가 펼쳐져 있었다. 남루한 담요와 찢어진 베개, 그리고 잘 말린 나뭇가지로 세워놓은 작은 막대기 구조물이 눈에 들어왔다. 이 모든 것들은
누군가 이 폐교에 살고 있다는 증거처럼 보였고 도윤의 마음속 불편한 감정은 점점 더 크게 번져가고 있었다. 그때 등 뒤에서 종이 찢어지는 듯한 작은 소리가 들려왔고 도윤은 놀라 뒤돌아봤지만 복도는 여전히 고요하게 정지되어 있었다. 그러나 교실 한쪽에서 바람도 없는데 천이 살짝 움직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고 그 아래에서 작은 그림자 두 개가 곡선을 그리며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누군가 숨어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지고 있었다. 이 폐교 안에 그것도 아이들이 여기서 살아가고 있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천천히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있었다. 도윤은 바닥의 흔적 하나하나를 따라가며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멍해진 표정으로 교실 한가운데 멈춰 서 있었다. 도윤이 흔들리는 창문을 다시 살피며 한 걸음 옮기려는 찰나 교실 뒤편에서 작은 숨소리가 미세하게 새어나왔고 곧이어 누군가 종이 상자를 건들며 숨기려는 듯한 낌새가 바닥을 타고 조용히 번져왔다. 도윤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듯 천천히 고개를 돌렸고 오래된 캐비닛 아래에 누군가의 발끝이 보이고 있었다. 그 발은 너무 작고 너무 얇고 너무 어린아이의 것처럼 떨리고 있었고 도윤의 시야는 얼어붙은 채 그 작은 발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캐비닛 문틈 사이로 두 개의 눈동자가 조심스럽게 모습을 드러냈다. 한 아이는 도윤을 경계하는 듯 날카로운 시선을 보이며 숨도 쉬지 않고 있었고 그 뒤에 숨어 있는 더 어린 아이는 떨리는 손으로 형의 옷자락을 움켜쥔 채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도윤은 당황한 기색이 그대로 드러난 얼굴로 아이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떼려 했지만 아이들은 더 강하게 움츠러들었다. 두 아이는 도윤이 시선을 조금만 돌려도 도망칠 것처럼 긴장해 있었고 그 작은 몸이 떨리는 모습은 폐교 특유의 어두운 공기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강조되고 있었다. 이 아이들은 누구인지, 왜 여기에 있는지, 어떻게 이곳까지 흘러들어온 것인지 어떤 정보도 알 수 없었고 그 사실이 깊은 불안과 현실감 없는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도윤은 아이들에게 다가가지 못한 채 그대로 서 있었고 잠시 후 형으로 보이는 아이가 작게 숨을 들이킨 뒤 더 어린 아이의 어깨를 감싸며 몸을 앞으로 내밀고 있었다. 그 행동에는 분명 지켜야 한다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고 도윤은 그 모습에서 오래전 딸이 자신을 향해 보여줬던 보호 본능의 흔적이 떠오르는 것 같은 기묘한 정서를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이 상황은 그 어떤 감정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혼란이 뒤섞여 있었고 도윤은 자신이 지금 폐교에서 마주하고 있는 이 장면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뒤늦게 깨닫고 있었다. 이 폐교 안에, 버려진 교실 안에 정체 모를 아이들이 숨어 살고 있다는 사실이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게 다가오고 있었다. 도윤은 아이들이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생각이 들자 걱정이 앞섰지만 그보다 먼저 터져나온 감정은 참을 수 없는 분노에 가까웠고 폐교가 이런 식으로 관리되고 있었다는 현실이 무겁게 다가오고 있었다. 아이들이 누군가에게 버려졌다는 것인지 누군가가 이 아이들을 여기에 방치한 것인지 혹은 어른들 중 누가 이 건물을 관리하면서도 이런 흔적을 모른 척 해왔던 것인지 여러 가지 가정들이 머릿속을 거칠게 휘몰아치고 있었다. 특히 교장 시절부터 폐교 관리 책임을 맡았던 지역 행정 담당자들이 떠올랐고 그들이 늘 예산 부족이라는 말을 반복하며 이곳을 방치해왔다는 사실이 다시금 기억의 표면으로 떠올라 도윤의 속을 거칠게 뒤틀고 있었다. 아이들이 여기서 추위와 배고픔을 견뎠을 시간들을 떠올리자 분노는 더 커져갔고 빵 조각과 물병이 놓인 바구니가 유독 가슴에 걸리고 있었다. 누군가는 이 아이들이 이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숨기고 있었다는 가능성이 떠오르고 있었고 그 생각은 감정의 폭발을 더욱 앞당기며 심장을 조여오고 있었다. 도윤은 아이들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려 했지만 형, 아이가 갑자기 손을 뻗어 바닥에 떨어져 있던 물병을 가리키며 도윤을 막으려는 듯한 행동을 취했고 그 표정은 낯선 일을 무조건적으로 경계하는 아이의 생존 본능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그 작은 몸짓 하나에서 얼마나 오래 방치되고 버려진 삶을 살아왔는지 느껴지는 듯 했고 모든 상황이 불합리하게 얽혀 있는 현실이 도윤의 가슴을 더 깊게 흔들고 있었다. 아이들의 손을 떨리게 만든 시간이 얼마나 길었을지 떠올릴수록 도윤의 마음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들이 쌓여갔고 그 감정은 단순한 놀람을 넘어 점점 불안과 불길함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이 아이들이 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인지, 누가 이 아이들을 책임져야 했는지, 어떤 일이 이 남매를 이 폐교에 숨게 만들었는지 모든 의문들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그때 형 아이의 주머니에서 낡은 종이 조각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바람에 구겨진 종이가 천천히 펼쳐지며 바닥 위에 멈춰 서 있었다. 도윤이 고개를 숙여 그 종이를 살펴보려는 순간 형 아이는 놀란 표정으로 종이를 낚아채듯 움켜쥐었고 도윤을 향해 다시 한번 경계의 눈빛을 드러냈다. 그 종이는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 누군가의 이름과 오래된 주소가 적혀 있는 듯한 무언가였다. 그리고 그 주소는 도윤에게 익숙한 느낌을 스치게 만들고 있었다. 이 아이들이 가진 종이 조각이 왜 익숙하게 느껴지는지, 왜 이 폐교까지 흘러들어왔는지, 그리고 왜 10년 전에 사라진 딸의 기억이 이곳에서 자꾸만 떠오르는지. 모든 연결고리는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이미 도윤의 가슴 속에서는 어떤 거대한 진실이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이 천천히 번지고 있었다. 형 아이가 끝까지 움켜쥐고 숨기려 했던 종이 조각은 잠깐 스친 순간에도 도윤의 시선을 묶어놓는 무언가가 분명히 담겨 있었고 종이에 적힌 글씨체가 심하게 구겨져 있었음에도 그 일부가 낯설지 않은 흐름으로 느껴지고 있었다. 아이들은 도윤이 가까이 다가오는 순간 움찔하며 문틈 사이로 몸을 숨기려 했지만 도윤은 억지로 다가가려 하지 않고 일정한 거리를 지킨 채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거리감 속에서 형 아이의 손등이 하얗게 굳도록 종이를 쥐고 있는 모습이 시야에 박혔고 그 단단한 움켜짐은 마치 그 조각 하나의 지난 시간을 버티게 해준 전부가 담겨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려 했지만 목소리보다 먼저 가슴으로 밀려온 감정이 숨을 가로막아 잠시 멍한 침묵 속에 머물게 하고 있었다. 종이 조각 끝부분에 보였던 주소, 이름의 일부는 도윤이 오래전 교장으로 있던 시절 상담 일지를 작성하던 때에 반복적으로 마주했던 이름의 조각과 너무 비슷하게 느껴지고 있었고 긴 세월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 감각이 손끝처럼 스며들고 있었다. 그 이름은 딸 소정의 일기 속에서도 몇 번 언급되던 이름과 흐름이 닮아 있었고 연결될 것 같지 않던 둘 사이의 조각이 순간적으로 겹쳐지며 불편한 전조를 남기고 있었다. 형 아이는 도윤의 시선을 눈치채고 종이를 뒤쪽 주머니 깊숙이 밀어넣으며 한 발 뒤로 물러났고 여동생 역시 형의 옷자락을 다시 움켜쥔 채 몸을 작게 웅크리고 있었다. 그 모습은 누군가에게 오래도록 쫓기거나 거부당해온 사람들만이 보이는 방어적인 동작처럼 느껴지고 있었고 도윤은 그 몸짓 하나가 얼마나 많은 날들을 버티게 했는지 짐작이 어려워 가슴이 깊게 흔들리고 있었다. 한편 종이 속에 담긴 이름의 실체를 확인하지 못한 채로 이 상황을 넘기는 것이 점점 더 불안하게 느껴지고 있었고 도윤은 조심스럽게 아이들을 향해 손바닥을 보이며 한 걸음 다가섰다.
대답을 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아이들이 겁먹지 않도록 하기 위한 천천한 손짓이었지만 그 손짓마저 아이들에게는 방어해야 할 무언가로 느껴지는 듯 더 강한 긴장이 교실 한편에 흩어지고 있었다. 어둡고 오래된 교실에서 두 아이의 숨이 좁은 공간에 갇히듯 흔들리는 그 순간은 도윤의 마음속 오래된 기억까지 어둡게 끌어올리며 불길한 감각을 남기고 있었다. 교실 한편에 놓인 간이 침구를 바라보던 도윤은 그 위에 놓인 작은 신발 한 켤레와 헝겊, 인형 하나가 유난히 눈에 들어오고 있었다. 그 헝겊 인형은 색이 거의 바래 더 이상 어떤 모양이었는지조차 분간이 어려웠지만 아이가 그것을 꽉 끌어안고 잠들었을 날들을 상상하게 만들며 가슴 아래쪽을 다시 한번 적셔놓고 있었다. 교실 곳곳에 남은 아이들의 흔적은 지나가는 여행자가 잠깐 머무른 흔적과는 달랐고 이곳이 아이들이 잠시가 아니라 오래 버텨온 공간임을 보여주는 삶의 흔적처럼 펼쳐지고 있었다. 아이들의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알고 싶다는 마음이 고개를 들었지만 도윤은 섣불리 묻지 않았다. 아이들은 누군가에게 속삭이듯 자신들의 사정을 털어놓을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다는 긴장감이 분명히 느껴지고 있었고 자칫 한마디라도 잘못 건드리면 아이들이 이 폐교 밖으로 다시 도망쳐버릴 것 같은 위태로운 분위기가 감도는 순간이었다. 대신 도윤은 주변에 놓인 바구니와 담요를 들여다보며 아이들이 어떤 일정으로 하루를 보낸 것인지 그 조각을 조용히 짚어가고 있었다.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어른들이 버린 음식들을 챙겨온 흔적, 겨울바람을 막기 위해 창문 틈에 꽂아둔 옷조각, 잠을 청하던 자리에 남은 얇은 체온의 잔향까지. 이 모든 것이 아이들이 이곳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버티며 살아왔는지 말해주고 있었고 그 버팀 속에 어른 하나 붙잡지 못한 삶이 담겨 있다는 생각이 도윤의 마음 깊은 곳을 흔들어 놓고 있었다. 그 와중에도 도윤은 종이 조각에 담긴 이름의 조각이 자꾸만 떠올라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었고 그 이름의 실체가 밝혀지는 순간 모든 일이 거대한 흐름처럼 이어질 것만 같은 예감이 또 한 번 가슴 깊숙이 일렁이고 있었다. 교실 가장자리에 놓인 작은 배낭 2개가 도윤의 눈에 들어왔다. 배낭은 둘 다 낡아 있었고 지퍼가 몇 번이나 고쳐진 흔적이 밟혀 있었으며 그 안에서 책 몇 권과 옷가지 몇 개, 그리고 잘 접힌 종이 봉투 하나가 반쯤 드러나 있었다. 봉투는 누군가에게 받았던 것인지 누군가가 남기고 갔던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지만 구겨진 겉면에는 오래된 필체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그 필체는 도윤이 학교에서 보던 상담 기록에 적히던 글씨를 희미하게 떠오르게 만들고 있었다. 도윤이 봉투를 향해 조심스럽게 손을 뻗는 순간 형 아이는 놀란 듯 앞으로 뛰어와 도윤과 가방 사이를 막았다. 그 움직임은 거부나 적개심이라기보다는 봉투 속에 담긴 모든 것이 아이들의 마지막 지푸라기라는 듯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에 가까워 보였고 그 절박함이 너무 어린 몸에서 발현되고 있다는 사실이 도윤의 마음을 잠시 멈추게 하고 있었다. 형 아이의 떨리는 손끝에서 도윤은 더 이상 무리하게 다가가지 않았고 대신 낮은 눈높이에서 조용히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꺼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형 아이의 표정이 미묘하게 흔들렸고 여동생은 형 옆에서 작게 숨을 고르며 형의 옷자락을 더욱 힘주어 잡고 있었다. 그 순간 봉투 안쪽에 비치던 글씨의 윤곽이 도윤의 시야에 다시 스쳤고 어린 소정이 남을 챙기기 위해 부지런히 남기던 필체와 비슷한 흐름이 미묘하게 겹쳐지며 도윤의 머릿속을 잠시 흔들어 놓고 있었다. 딸이 생전 도움을 주던 아이들, 상담 기록에서 여러 번 언급되던 한 가정의 상황, 그리고 오늘 폐교에서 마주한 남매.
이 모든 것들이 별개의 것으로 느껴지지 않고 묵은 먼지 속에서 천천히 하나의 흐름으로 모여드는 듯한 감각이 교실 안 공기를 누르는 듯 담담하게 퍼지고 있었다. 도윤은 교실 천장을 바라보며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다. 천장을 뚫고 들어오는 미세한 햇빛이 바닥에 작은 원을 만들어 놓고 있었고 그 원 안으로 먼지가 느리게 흐르며 오래된 교실의 잔잔한 숨결처럼 번지고 있었다. 그 빛의 흐름이 딸 소정이 어릴 때 교실 한가운데 서서 웃던 모습과 겹쳐 보이는 순간 도윤의 가슴 한가운데 오래 묻어두었던 기억이 스르르 떠올라 가슴을 흔들고 있었다. 딸은 늘 교실을 좋아했고 다른 아이들에게 공평하게 대해주기 위해 노력하던 성향이 무척 강했다. 그런 딸이 생전에 유독 신경 쓰던 아이가 있었다는 사실을 도윤은 떠올리고 있었고 아이의 이름과 상황이 당시 교무실에서 빈번히 오갔던 상담 기록을 통해 여러 번 언급되던 장면들과 서서히 이어지고 있었다. 특히 딸이 어린 나이에 쓴 일기 속에는 도움을 주고 싶다고 적은 대상이 있었고 그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오늘 폐교에서 마주한 형 아이의 눈빛과 그 상황이 딸의 글 속에 스며 있던 감정과 묘하게 닮아 있었다. 그 겹침은 우연 같은 느낌과 함께 더 깊은 의미로 스며들며 도윤의 마음을 무겁게 흔들고 있었고 오늘 마주한 이 모든 상황이 단순한 만남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천천히 깊어지고 있었다. 형 아이가 주머니 깊숙이 숨겨둔 종이 조각이 다시금 도윤의 눈앞에 떠올랐고 도윤은 아이들이 무작정 이 폐교까지 오는 과정이 단순한 우연일 리 없다는 생각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 종이에 적힌 주소는 오래전 도윤이 상담 기록에서 수차례 확인했던 문제 가정의 주소와 흐름이 비슷했고 그 주소가 실제로는 지역 가장 외곽에 있던 낡은 단층 주택이라는 기억이 불현듯 되살아나며 등을 타고 내려오는 차가운 기운을 피할 수 없게 만들고 있었다. 그곳은 딸 소정이 생전 마지막까지 마음을 쓰던 아이가 살던 곳이었고 그 아이가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한 채로 시간이 지나며 기록만 희미하게 남아있던 기억이 다시 도윤의 머릿속을 흔들며 떠오르고 있었다. 남매가 가진 종이 조각, 배낭 속 봉투, 그리고 폐교로 흘러들어온 발걸음. 이 모든 조각이 하나의 흐름을 이루기 시작하며 불길한 무언가를 가리키는 듯 가슴속 깊은 곳에 묵직한 떨림을 남기고 있었다. 그 떨림은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오랫동안 묻어온 기억의 잔재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는 감각에 가까웠고 그 감각은 앞으로 마주해야 할 무언가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예감을 은근하게 퍼뜨리고 있었다. 교실 공기가 한층 더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다. 도윤은 아이들이 사용하던 간이 침구 쪽으로 시선을 천천히 옮기며 이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꽤 오랜 시간 이곳에서 지냈다는 사실을 다시금 느끼고 있었다. 그동안 행정 담당자들은 폐교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반복했지만 이 교실에 남은 흔적은 그들의 말이 얼마나 허술하고 무책임한 회피였는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고 도윤의 마음속 분노가 서서히 고조되고 있었다. 그 순간 교실 뒤쪽 벽에 붙어 있는 게시판 아래에 누군가 놓고 간 듯한 작은 물건이 눈에 들어오고 있었다. 철제 조각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오래된 열쇠 꾸러미 한 개였고 그중 하나에는 창고실이라고 적힌 녹슨 열쇠가 달려 있었다. 폐교가 된 이후 창고실 열쇠는 시청 시설관리팀이 모두 회수해 갔어야 했고 그 이후에는 어떤 개인도 이 열쇠를 소지해선 안 되는 구조였는데 도윤은 그 열쇠가 아이들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보다 누군가 그 열쇠를 가지고 이곳을 계속 드나들었다는 가능성이 더 크게 가슴을 흔들고 있었다. 이는 아이들이 여기로 스스로 숨어든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이곳을 아이들의 은신처로 사용하거나 방치했다는 의미로도 이어지고 있었고, 그 사실은 단순한 관리 소홀을 넘어선 방임과 무책임의 그림자를 자꾸 떠올리게 하고 있었다. 도윤은 교실 문을 나와 복도로 향했다. 폐교 특유의 비어있는 소리가 발끝에 퍼졌고, 오래된 벽면에 부딪혀 좁은 복도 안에서 울리는 그 울림은 마치 누군가 떨어뜨린 실마리가 저 깊은 곳에 감춰져 있는 것 같은 기묘한 긴장감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구석진 창고실 문은 오래전 그가 교장 시절에 자주 드나들던 공간이었고, 문 아래로 희미하게 먼지가 움직인 흔적이 보이고 있었다. 누군가 최근에도 이 문을 열고 닫았다는 뜻이었고, 도윤의 심장은 떨림을 머금은 채 규칙적이지 않게 고동치고 있었다. 아이들은 교실 안에서 조용히 서로의 어깨를 붙잡고 있었고, 도윤은 한 번도 묻지 않았던 질문이 비로소 마음속에서 선명해지고 있었다. 이 아이들은 누구에게서 도망쳐 온 것일까? 그 질문은 오래된 복도 끝으로 번져가며 씻기지 않는 불안의 그림자를 남기고 있었다. 도윤은 열쇠 꾸러미 중 창고실이라고 적힌 녹슨 열쇠를 손끝으로 더듬으며 천천히 끼워 넣었다. 잠긴 듯 보였던 문은 의외로 쉽게 돌아갔고, 문이 열리는 순간 먼지 냄새와 함께 오래된 종이 냄새가 섞인 묵직한 공기가 얼굴로 스며들고 있었다. 내부는 생각보다 훨씬 정돈되어 있었고, 폐교된 곳이라면 원래 있어서는 안 될 형태의 물건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흩어진 자료들이 아니라 누군가 최근까지 사용한 흔적. 마치 정기적으로 이 공간에 와서 무엇인가를 꺼내고 정리하는 사람의 움직임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벽면 한쪽에는 지역 복지기관에서 사용하는 상자 몇 개가 겹쳐져 있었고, 상자 옆에는 오래된 공책과 문서철이 놓여 있었으며, 그중 일부는 아이들과 관련된 가정환경 조사 자료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도윤은 문서철을 조심스럽게 펼쳤고, 거기에는 몇 년 전 사회복지사의 서명과 함께 작성된 관찰 일지가 연이어 나타나고 있었다. 한 가정의 주소와 보호자 정보, 그리고 보호자가 연락두절, 부재, 임시보호 필요 같은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했고, 마치 그 가정이 여러 해 동안 통제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음을 말해주는 듯한 느낌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그 순간 한 페이지 끝에 적힌 아이의 이름이 도윤의 시야를 가로지르며 심장을 단단히 붙잡았다. 그 이름은 바로 딸 소정이 생전에 매일 언급하던 문제가정의 소년 이름이었고, 그 소년이 살아온 환경과 도윤이 상담 일지를 통해 알고 있던 내용이 문서 속 기록과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었다. 그 기록 속 소년, 딸이 도와주고 싶다며 일기장에 적어두었던 소년. 그 소년이 성장한 모습이 바로 지금 교실에서 떨고 있는 형 아이의 외삼촌이라는 사실이 조각처럼 드러나며 도윤의 머릿속을 파고들고 있었다. 그리고 기록 마지막 줄에 적힌 문장이 도윤의 심장을 깊게 조여오고 있었다. 보호자 부재로 인해 후순위 보호 조치 요청하였으나 담당자 확인 지연. 누군가 확인을 하지 않았다. 누군가가 아이를 외면했다. 그 외면의 결과가 지금 이 폐교에 남아있는 남매의 떨리는 어깨와 공포 가득한 눈빛으로 이어져 있다는 사실이 도윤의 가슴 속 깊은 곳을 천천히 무너뜨리며 번져가고 있었다. 도윤은 자료철을 덮은 채 복도를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동안 행정 담당자였던 사람들, 특히 시설관리 책임자인 박주성의 무성의한 태도가 머릿속에 떠오르고 있었다. 박주성은 늘 폐교에 아무도 출입하지 않는다며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말을 반복해왔지만, 오늘 발견한 흔적들은 그의 말이 얼마나 큰 거짓으로 덧칠된 것이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도윤은 즉시 휴대전화를 꺼내 박주성에게 전화를 걸었다. 벨이 길게 울리다가 연결되었고 박주성은 여전히 성의 없는 목소리로 뭐 또 문제라도 생겼습니까? 라며 대답하고 있었다. 도윤은 당장 많은 말을 쏟아내고 싶었지만 분노가 목 위까지 올라와 숨을 자르듯 막히고 있었고 잠시 입술을 꼭 다문 뒤 낮은 음성으로 폐교 내부에서 발견한 사실을 말했다. 아이들이 이곳에 살고 있다는 점. 창고실에 보관된 문서철. 누군가 최근까지 이 문을 열고 닫았던 흔적. 관리 소홀 정도가 아니라 누군가의 명백한 은폐가 있었던 정황. 박주성의 목소리는 잠시 굳는 듯 했지만 곧 억지로 웃음을 섞은 태연한 어조로 아, 그거 옛날 자료들 아닙니까? 이미 다 끝난 건데요 라고 얼버무리며 회피하고 있었다. 그 태도는 책임을 피하기 위한 허술한 변명에 불과했고 그의 말투에는 이 사안이 얼마나 오래 어둠 속에 묻혀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날들을 무시해 왔는지 그대로 묻어 있었다. 도윤은 묵직한 침묵 속에서 다시 한번 진실을 요구했지만 박주성은 전화를 더 이상 이어가려 하지 않고 서둘러 끊으려고 하고 있었다. 바쁘니까 나중에 얘기하시죠. 그 말과 함께 전화를 끊으려는 그 담담함 속에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위선이 명확하게 묻어 있었고 도윤은 분노와 무력감 사이에서 심장이 더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 위선과 거짓, 그리고 아이들이 숨고 있는 현실이 그대로 맞물려 도윤의 가슴을 더욱 깊게 뒤흔들고 있었다. 도윤이 교실로 다시 돌아왔을 때 아이들은 창문 근처에 조용히 붙어 있었고 형 아이는 앞에 서서 여동생을 보호하는 듯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도윤은 급하게 다가가지 않고 문가에서 한동안 서 있었고 아이들이 조금씩 긴장을 풀며 도윤의 존재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후 형 아이가 조심스럽게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떨리는 손끝이 계속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 손끝 아래에 있는 눈빛은 처음보다 조금 덜 흔들려 있었고 오랫동안 마음속에 눌러두었던 말들이 서서히 올라오는 듯한 흐름이 느껴지고 있었다. 형 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자신과 여동생이 이곳에 온 이유를 더듬으며 말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외삼촌이 돌아오지 않아 집에서 버티다. 어느 날 누군가가 집 문 앞에 붙여 놓은 종이를 보고 그 주소를 따라왔다고 했다. 그 종이에는 어디로 가라는 말이 아닌 단지 오래된 주소 하나만 적혀 있었고 형은 그 주소가 외삼촌이 이야기하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 주소가 바로 이 폐교였고 외삼촌이 생전에 힘들면 여기로 가서 기다려라는 말을 남겼다는 사실이 이어지고 있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도윤은 폐교가 누군가에게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누군가 아이들에게 이곳을 은신처처럼 사용하도록 말하고 떠났고 그 뒤의 일들은 모두 방치된 채 어둠 속으로 덮여 있었던 것이다. 도윤의 가슴 속에서는 분노가 다시 한번 크게 밀려올라 오랫동안 누군가가 이 아이들을 이곳에 버려둔 것이라는 사실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형 아이는 말끝을 떨며 한 가지를 덧붙였다. 외삼촌이 마지막으로 남긴 주소가 실제로는 폐교 교실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흔적이라고 했고 그 흔적의 대상은 딸 소정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흐릿한 말이 이어지고 있었다. 도윤은 숨이 잠시 멎는 듯한 감정을 느꼈고 딸의 이름이 이 상황과 얽혀 있을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오는 듯 가슴이 서늘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교실 창밖으로 오후 햇빛이 길게 내려앉고 있었다. 그 빛은 아이들의 어깨에 부드럽게 닿고 있었지만 도윤의 마음속에서는 오히려 더 어두운 그림자가 천천히 드리워지고 있었다.
대체 누가 아이들에게 폐교 주소를 남겼고 왜 행정 담당자들은 이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했다고 거짓말을 반복했는지 그 의문은 점점 더 커지며 가슴 깊은 곳에서 뒤엉켜가고 있었다. 그때 교실 밖 복도 끝에서 미세한 인기척이 들려왔고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숨기려는 듯 복도 벽면에 붙었다가 이동하는 움직임이 느껴지고 있었다. 도윤은 아이들을 뒤로 물린 채 조심스럽게 문가로 다가섰고 발걸음 소리는 폐교의 고유 속에 묻혀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조심스러웠지만 분명 사람이 만들어내는 움직임이었다. 누군가 이곳에 와 있었고 누군가 이 아이들이 이곳에 있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애써 움직이고 있는 듯한 기묘한 긴장감이 복도를 따라 서서히 번지고 있었다. 도윤은 문가에 멈춰서서 숨을 골랐다. 아이들은 다시 긴장한 눈빛으로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고 그 작은 손끝이 바르게 떨리는 모습이 폐교 안공기를 더 차갑고 무겁게 만들고 있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슬며시 교실 앞까지 스며들 듯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그림자가 문가 가까이에 닿는 순간 도윤은 가슴 깊숙이 눌려있던 오랜 의문의 실체가 이제 곧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는 직감에 사로잡히고 있었다. 이 복도 끝에서 다가오는 사람, 이 아이들을 이 폐교로 유도한 사람, 행정 담당자들이 감춰온 진실의 일부를 쥐고 있는 사람, 그 존재는 지금 교실 문 앞에 거의 닿아 있었다. 도윤의 심장은 조용히 두근거리며 다가올 사건의 조짐을 더 크게 끌어올리고 있었다. 교실 문가 앞에서 멈춘 그림자는 복도 끝에 희미한 빛을 등지며 천천히 정체를 드러내고 있었다. 도윤은 몸을 살짝 돌려 아이들을 확인한 뒤 문 쪽으로 시선을 고정했고 발자국 소리는 오래된 바닥을 아주 조심스럽게 스치는 듯 느껴지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림자의 주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허름한 패딩을 걸친 남성이었고 고개를 깊게 숙인 채 도윤의 앞에서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도윤은 한순간 이 남성이 아이들과 관련된 사람인지 혹은 폐교에 침입해 은밀한 목적을 갖고 다니는 누군가인지 판단이 서지 않아 눈빛을 곧게 세우며 남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남자는 마치 계획한 듯 도윤을 향해 한 걸음 내딛었지만 그 움직임은 자신감도 위압도 아닌 어딘가 망설임과 피로가 섞인 모습에 가까워 보였고 순간적으로 도윤은 이 남자가 단순한 침입자와는 결이 다르다는 묘한 감각을 느끼고 있었다. 남자의 헌 패딩 끝자락에서는 먼지가 떨어졌고 손등에는 긁힌 흔적들이 여러 섞여 있어 그의 삶이 상당히 거친 시간 속을 지나왔음을 보여주는 듯했다. 잠시 숨을 고르던 남자가 고개를 천천히 들었고 그의 얼굴이 어둠 속에서 서서히 드러나는 순간 도윤은 입술을 한번 조여물며 몸을 순간적으로 굳히고 있었다. 그 얼굴, 어디선가 본 듯한 흐름. 문득 오래전 상담 기록 한 장에 실린 이름과 표정이 겹쳐지기 시작했고 딸 소정이 생전에 도윤에게 이야기했던 그 소년의 성장한 모습이 누남 남자의 인상과 미묘하게 이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도윤은 아주 느린 속도로 떠오르는 진실의 조각이 스쳐 지나가는 감각을 느끼며 가슴 깊은 곳에서 무거운 떨림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남자는 도윤의 시선을 피해 한동안 몸을 움츠리더니 이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 목소리는 말라 있었지만 오랫동안 묵혀둔 무언가가 빠져나오듯 떨리고 있었고 그 떨림 속에는 두려움과 미안함이 동시에 섞여 있었다. 선생님, 저 기억하시겠습니까? 그 말 한마디로 남자의 정체가 거의 드러나고 있었고 도윤은 오래전 교장실로 걸어 들어오던 한 소년의 그림자가 지금 이 복도 앞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처럼 마음속 어딘가가 흔들리고 있었다.
그 남자는 자신을 서툰 목소리로 진호라고 소개하고 있었다. 진호. 도윤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기억의 표면이 크게 흔들리며 깊은 곳에서 오래된 상담 기록이 떠오르고 있었다. 문제 가정에서 자라던 소년. 가정폭력 가해자인 보호자 밑에서 버티던 아이. 그리고 딸 소정이 유독 마음을 쓰던 대상. 시간이 흐른 뒤 진호는 시설에 맡겨졌다가 곧바로 연락 두절로 이어졌지만 그 기록은 행정 담당자의 무책임한 처리 속에서 흐릿하게 사라졌고 아무도 그 뒤의 삶을 확인하지 못한 채 묻혀 있었다. 그 아이가 지금 이 폐교 복도에서 도윤을 마주하고 있었다. 진호는 떨리는 숨을 한 번 고른 뒤 조심스럽게 교실 안을 바라보았다. 도윤의 뒤에서 자신을 응시하고 있던 남매를 본 순간 그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무너지는 듯한 표정을 스쳤고 손끝에서 힘이 빠져 옆 벽에 손을 짚는 모습이 보였다. 그 표정은 애틋함과 죄책감이 섞인 복잡한 감정이었고 그는 조용히 입술을 움직이며 말했다. 저 아이들이 제 누나 아이들입니다. 그 말이 내려앉는 순간 폐교 전체의 공기가 잠시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고 도윤은 남매와 진호 사이에 흐르는 모든 단서가 하나의 줄기로 연결되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소정이 생전에 마음을 쓴 아이, 그 아이의 가족, 사라진 누나, 그리고 남겨진 남매. 진호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천천히 설명을 이어가고 있었다. 누나가 불안정한 삶 속에서 남매를 홀로 키웠지만 오래된 빚과 폭력의 흔적 속에서 점점 삶이 무너져 내렸고 결국 진호가 다시 그 가정으로 돌아가 아이들을 대신 지키려 했으나 이미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말이 흐릿하게 이어지고 있었다. 진호는 누나가 사라진 뒤 남매만 남겨졌고 자신 역시 제대로 된 직장을 잡지 못한 채 아이들을 숨기듯 데리고 다니다 결국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졌다고 털어놓고 있었다. 그리고 결정적인 말이 뒤따랐다. 제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었던 게 그 종이에 주소를 적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남매가 들고 있던 종이 조각. 그 주소가 바로 폐교였다는 사실이 다시 도윤의 가슴으로 깊게 전달되고 있었고 진호는 떨리는 어깨를 움켜쥐며 말을 이어갔다. 누나가 아이들 데리고 힘들면 여기로 오라고 했다고 소정 선생님이 여기에 오면 도와주실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말이 도윤의 귓가에 천천히 스며들면서 딸의 이름이 은근하게 섞여 들어오고 있었다. 도윤의 가슴은 큰 파문이 일듯 흔들리고 있었다. 딸 소정이 왜 이 폐교를 아이들에게 도움받을 수 있는 곳으로 이야기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진호의 입을 통해 처음으로 드러난 그 사실은 도윤의 호흡을 잠시 붙잡아 두는 듯한 묵직한 감정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진호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당시의 상황을 조심스럽게 풀어놓았다. 소정은 교직을 준비하던 시절 교육봉사로 진호의 가정을 방문한 적이 있었고 그곳에서 남매의 어머니와 진호를 처음 만났다고 했다. 소정은 당시 보호받지 못하던 가족의 삶을 누구보다 깊게 걱정했고 진호가 시설에서 나와 방황하던 시절에도 계속해서 안부를 묻고 도움을 주려 했다는 말이 이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소정이 진호에게 했던 마지막 말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아이들에게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우리 학교로 데려와. 그곳은 내가 아빠랑 함께 지켜온 곳이야. 누군가 힘들어도 기다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해. 그 말은 도윤의 심장 깊은 곳을 찌르듯 스며들었고 폐교라는 공간이 딸에게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줄 수 있는 쉼터 같은 의미로 남아 있었다는 사실이 천천히 가슴에 새겨지고 있었다. 진호는 손끝을 떨며 한 문장을 덧붙였다. 소정 선생님이 돌아가신 뒤에도 저는
그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도윤의 손끝이 미세하게 흔들렸고 교실 공기가 아주 느리게 흔들리며 오래된 먼지 냄새와 슬픔이 뒤엉킨 듯한 무게가 폐교 전체를 감싸고 있었다. 진호의 고백은 단순한 가족사나 개인사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다. 폐교 관리 책임을 맡았던 행정 담당자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실을 묵혀왔는지, 얼마나 많은 아이들의 삶이 방임 속에 사라졌는지, 도윤은 그 실체가 점점 선명해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진호는 아이들을 데리고 도움을 요청하러 시청을 찾아갔지만 담당자들은 예산이 없다. 절차가 복잡하다, 다른 기관으로 문의해 보라는 말만 반복했고 결국 진호는 여러 기관을 떠돌며 문을 두드렸지만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아이들과 함께 계속 도망치듯 생활해야 했다는 말이 이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결국 누군가 폐교는 아무도 안 오는 곳이니 잠시 숨기기에 좋다고 말하며 그 장소를 은근히 떠넘겼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었다. 그 누군가가 바로 폐교 관리 담당자 박주성. 관리의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아이들을 위험한 폐교로 유도해 놓고 그 사실을 철저하게 숨기며 폐교는 아무 문제 없다고 수십 번 반복했던 것이다. 도윤은 숨을 들이키며 머릿속이 얼얼하게 흔들리는 감각을 느끼고 있었다. 박주성의 거짓, 행정의 방임, 누군가의 이기심과 무책임, 그리고 그 무책임 속에서 아이들이 폐교까지 밀려온 현실. 교실 공기가 한층 더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고 남매는 조용히 서로를 붙잡은 채 진호를 바라보고 있었다. 진호는 아이들의 눈치를 보며 얼굴을 떨고 있었고 건조한 눈가에는 오래 버틴 삶의 흔적이 희미하게 서려 있었다. 도윤은 천천히 교실 한가운데로 걸어갔다. 바닥에 내려앉은 오래된 햇빛이 그의 발끝에 머물러 있었고 먼지 입자들이 천천히 움직이며 빛 속에서 은근하게 떠오르고 있었다. 그 빛의 움직임 사이로 딸 소정의 목소리가 오래전처럼 어딘가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듯 느껴지고 있었다. 아빠, 여기는 따뜻한 곳이었으면 좋겠어. 그 한 문장이 도윤의 가슴 속에 오래 머물러 있었고 어린 시절 딸이 교실에서 그 말을 하던 순간까지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듯한 감각이 느껴지고 있었다. 딸이 남긴 말, 딸이 남긴 마음, 딸이 남긴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의지하며 이곳까지 찾아온 남매. 그 모든 것이 교실 하나에 겹쳐지며 도윤의 마음을 아주 천천히 흔들고 있었다. 도윤은 교실 중앙에 놓인 낡은 오르골을 손끝으로 조심스레 만졌다. 딸과 함께 이곳에 남겨두었던 바로 그 오르골. 뚜껑을 조심스레 열자 천천히 돌아가는 금속 태엽이 작게 울리며 오래된 멜로디가 잔잔하게 번지고 있었다. 그 소리 위로 남매의 떨리는 호흡이 겹치고 진호의 흔들리는 감정이 묻어나며 도윤의 오래된 기억까지 함께 떠올라 폐교 안을 채우는 듯한 감각이 이어지고 있었다. 도윤은 오르골을 천천히 닫으며 남매를 향해 조용히 몸을 돌렸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그의 눈가에 서려 있었고 심장 깊은 곳에서는 어떤 선택이 이미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아이들을 이대로 두지 않겠다는 마음, 누군가의 무책임으로 버려진 시간을 더 이상 흘려보내지 않겠다는 결심, 그리고 딸이 남긴 마지막 약속을 이제라도 지켜주고 싶다는 작은 바람. 도윤은 조용한 목소리로 남매에게 다가갔다. 아이들은 여전히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도윤의 걸음에는 위협도 불안도 아닌 단단한 보호의 의지만 담겨 있었고 그 의지는 아이들의 눈빛에 서서히 스며들며 아주 작은 변화로 이어지고 있었다. 교실 밖으로는 오후빛이 천천히 기울어가고 있었고 바람은 낡은 창틀을 스치며 오래된 먼지를 조금씩 날리고 있었다.
도윤은 그 빛과 바람의 흐름 속에서 딸의 목소리가 다정하게 겹치는 듯한 감각을 조심스럽게 품으며 아이들의 어깨를 바라보고 있었다. 폐교를 지키던 마지막 남은 온기가 오늘 이곳에서 새로운 책임으로 이어지고 있었다.